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이신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아주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에 돌아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5시 현재 투표율이 14.1%인데요. 두 분 혹시 오늘 사전투표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아, 오늘 하셨고요? 네. 한 몇 시쯤 하셨을까요? 제가 한 2시가 넘어서 갔어요. 한 2시 반쯤 오후 갔고요. 2시 반쯤? 그때는 아마 왠지 느낌에 점심때는 많이들 나와 계실 것 같아서 그 시간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 줄이 이렇게 굽이굽이 서서 대기를 하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저는 네. 내일 오후에 내일 할 오후에? 생각인데요. 아마도 사전 투표가 오늘도 이제 투표율 좀 높게 나오는데 내일도 동네에서 해야 이제 관내로 해야 조금 줄이 좀 더? 짧으니까 네, 빠르죠? 네. 동네를 갈 수 있는 게 내일 오후여서 내로 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으셔서 네. 아마 또 내일 주말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전에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그 여성분들과 또 노년층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하지 않을까란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화여대 앞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아마 좀 의미심장한 그런 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뜨거운 투표 열기, 여야 투표 장소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이화여대 네. 그 학부 나오셨고 우리 장윤미 네. 변호사님은 또 대학원을 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투표 네. 장소 의미 어떻게 어떻게 또 보시는지. 우연히 이렇게 동문들끼리 이제 같이 있게 됐는데요. 네, 네, 네. 최근에 이제 김준혁 민주당 후보에 이제 이화여대생들이 미군에 성상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뭐 이화여대 동창회에서도 어제 집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구성원들을 넘어서서 여성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지금 수원에 그 김준혁 후보 그 선거 캠프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뭐 고발장도 들어갔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민주당에서 김준혁 후보에 대해 정확하게 뭐 해명을 한다거나 지금 간단한 사과 권고 이상의 무엇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혁 후보가 사과 권고 당에서 나오니까 저는 사과문이라고 보지도 않는데요. 입장문을 냈고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조상호 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또 한 방송에 나가서 김준혁 후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또 조상호 변호사에게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아무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 왜곡된 선관념을 갖고 있는 김준혁 후보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가 없고 민주당에서도 후보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오늘은 서영교 의원이 이제 출신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한 방송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과거에도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있어서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는 기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신촌에서 네.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2030 젊은 세대가 어느 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좀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젊은 층이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신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는 또 카이스트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카이스트에서 한 것은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2020년 예산에서는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R&D 예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의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게 2025년 그리고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밝혔었거든요. 민주당은 이게 총선용으로 이제 와서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대덕의 연구단지에 행사에 갔을 때도 그때도 이미 다 밝혔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 이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올해 예산에서는 좀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어필하고 또 이제 카이스트도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2030에게 네.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카이스트 당대표로서 가는 것도 맞지만 본인도 어쨌든 254개 지역구 중에 하나 개항을 해서 지역구 후보로서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투표 장소도 아주 전략적으로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고심해서 이렇게 고른 흔적이 사실 네. 느껴지잖아요.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당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 심판론을 지금 선거 슬로건으로 가장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과 관련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이제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점찍은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라는 곳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환기시키는 장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사실 R&D 예산이란 건 우리나라,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정말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산업이라서 이런 R&D 이런 분야에 아주 직접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좀 지켜보고 지원해 주는 게 그간의 기조였는데 사실 뭐 카르텔이다 뭐다 하면서 예산을 정말 즉각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의 졸업식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학생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 그리고 R&D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 그 졸업식의 주인공인데 입이 막힌 채로 들려나갔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어디 출신이다, 뭐 정의당의 네, 뭐 네. 대변인이다 이랬지만 전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카이스트라는 건 대한민국에 정말 이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아리백 같은 거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탄소 감축 기준과 관련한 걸 맞추지 못하면요 수출길이 막힙니다. 그렇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해외로 부지 옮기는 거, 공장 옮기는 것도 고민한다는 말씀들을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리백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부족함, 네. 자질이 없다는 그 걸 당시 스스로 그 실토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선거 토론회 때도 네. 아리백이 굉장히 또 이슈가 굉장히 됐잖아요.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사실상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셨지만 모리해를 드러냈죠. 물론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잠깐 헷갈리거나 모를 수 있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기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참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선 격전지 부산에서의 사전 투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관건 선거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전공야의 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안개 속인 의대 중원 문제를 비롯해서 민생 토론회도 그렇고 여러 그 윤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준 이 모습들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선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께서 좀 나누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안전해 일단은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갔었던 것이죠. 뭐 부산항에 신항의 개장식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갔고 그래서 참모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 투표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네. 당시 이제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일정이 그렇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마도 대통령이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부울경 지역이 워낙 또 핫하게 이렇게 격전지로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 계속
계속적으로 유세를 돕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뭐 여의도 연구원이라든지 민주연구원에서 내부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격전지로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부산을 굳이 찾아갔던 것은 지난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에서의 부산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도 저는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네. 모든 것이 본인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제 말씀드리면 전공의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협의회 회장이 이제 만나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단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총선 전에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반이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향후에도 뭐 한번 만났으니까 여러 차례 만나면서 대화의 접점은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만났지만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의사 정원은 오히려 뭐 연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사직한 전공의가 이제 박단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는 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 있는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 의료계 내부에서의 내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고 이게 길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뚝심 있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숫자가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의료계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 불편하시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조금 더 국민들께서 정권에 힘을 실어주시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부산에서 사전투표하는 거 좀 이례적이죠. 보통 가까운 거리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간의 대통령들은 좀 조심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례적인 장면은 김건희 여사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전투표 개시되는 오늘 아침 시간대만 하더라도요.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과연 드러낼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 중에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드러내지 않는 것 다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함의일까요? 선거를 앞두고 영부인이 국민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한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산에 굳이 혼자 내려가셔서 지금 부산이 어떤 상황입니까? 낙동강 벨트 흔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해에 출마한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각 총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들도 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데 국민들께 정말 읍소하듯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쇄신하겠다는 걸 이렇게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좀 주류를 이루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의견 같은 거는 전혀 수용이 안 되고 부의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내려가서 직접 투표를 하신다. 저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서 투표해 주셨으니까 뽑아야겠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의대정원 문제도 아쉽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은 맞지만 왜 이렇게밖에 못 풀어내는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직접 육성을
육성으로 설명했으니까요. 근데 이 육성을 50분 동안 중계할 때 정확한 이 제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언론인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물러나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1인당 GDP가 올라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수 높여야 된다. 상승시키는 것이 맞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2,000명 추계한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렇지만 숫자에 매몰될 일이 아니다. 열어놓고 보겠다. 이걸 의사협회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상당히 어렵죠. 이 물꼬를 트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수와 관련해서 정말 줄일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그런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냈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쉽다.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이 숫자를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정확한 입장조차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풀겠다는 건지 어쩌다는 건지 국민들로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국민들의 문제입니까? 국민 생명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극적으로 만나줬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만난 당사자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선거 전까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메우지 못하고 이 부분까지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 했는데 정말로 길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그 수원정인데요. 오늘 그 국민의힘 선대위가 수원정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김준혁 후보가 나오는데요. 지금 민주당 최대 리스크라고 하면 그 김준혁 그리고 양문석 두 후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 막말이 줄을 잇고 있는 김준혁 후보 그리고 그 양문석 후보 또 대출 논란이 금감원에서 위법으로 점점 결론이 났습니다. 이 리스크 폭발력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본투표도 며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에 진보의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 보수의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찍을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무당층 이런 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분들이 2030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런 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30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22년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대위원회 체제로 바꾸면서 당시에 N번방 사건을 쫓던 박지원 씨가 비대위원장이 됐었죠. 그러면서 2030 여성들이 뭐 그 전에도 조금 민주당과 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층이 유입이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2030 남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다 보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젊은 층이 어떤 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준혁 후보의 이러한 막말 리스크 여기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고 또 당의 여성 의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 2030 여성들이 과연 표를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30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으로 나갔는데 개혁신당의 지금 스탠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어떤 제3지대로서의 이슈 메이킹도 조국 혁신당에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지역구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가 화성에 살지 않는 이상 몇 명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본인들이 좋아했던 이준석을 거의 내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의 표를 또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2030에 지금 무당층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는 공정 그리고 어떠한 젠더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나온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네. 논란은 김준혁 후보 개인 수원정에서의 그 승패를 떠나서 이게 특히 수도권 벨트에서 굉장한 그 민심의 그 변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 세대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에선 투표율이 높으면 본인들에게 더 이렇게 유리할 것처럼 그래서 투표율을 71%라는 특이하게 이번엔 투표율도 목표 투표율을 네, 제시를 정확하게, 했는데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2030 세대가 투표장으로 나와야만 이게 70%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에게 지금 상황에서 유리할 것인가 그 부분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이해찬 위원장은 이 금감원에서의 네. 결론이 이렇게까지 빨리 난 적이 있었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게 여당의 호재인 소재는 맞죠.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줬다는 건 전 결과적으로 패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이제 편법 논란 본인도 어느 정도 시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해서 저는 그 절차에 따라서 들여다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국가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에서는 뭔가 좀 유예하는 그런 분위기도 과거에는 있었죠. 근데 이례적으로 빨랐을 뿐만 아니라요. 또 문제는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관을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할을 받습니다. 물론 금감원에서는 행안부에 좀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감찰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 조사 결과 발표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 이슈를 그냥 뒀으면 유권자들이 그 잘잘못을 당연하지만 따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금감원이 사실상 직접적인 관할도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표명을 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하니까 네. 아 이걸 선거에 여당이 좀 이용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결과적으로 드린 점은 저는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많이 작용합니다. 거기에는 이번 정부가 폭주했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민생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여당이 다수석을 점하지 못하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모법을 바꾸고 입법부를 통과한 9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걸 폭주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례적인 좀 감사까지 하면서 오해를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금감원의 이 결과 발표, 중간 결과 발표였는데 이거는 빠를수록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무래도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냐, 총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행안부와 금감원은 이미 예전에 MOU를 맺고 있었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전문 인력인 금감원에서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의 어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투표일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이 후보가 과연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양문석 후보의 지금 상황은 재산 신고도 원래는 본인이 매수가가 31억이었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21억보다 31억으로 원래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공시지가로 고발이 등록을 했죠. 되는데 그거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당선 무효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출, 사기 대출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해도 일반 형사 사건, 그냥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사기라든지 뭐 사문서 위조, 지금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을 때 왜 그 이미 폐업한 업체의 영수증을 제출한 이런 것들이 다 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사문서 위조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때도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보궐선거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네. 세금으로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당연히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감원이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남은 닷새 사이에 또 판세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인데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와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 그리고 갈라진 보수 표심에 또 수혜를 얻고 있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정현욱 후보에게 단일화하자 제안을 했는데 정현욱 후보가 단일화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장해찬 후보가 또 막판에 후보 사퇴를 할 수도 있을지 이걸 좀 전망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장예찬 후보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장예찬 후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수용구민께 일단은 본인이 그 판단을 받고 그리고 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공천 취소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이번에 사죄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들께. 그렇다면 사죄하는 모습,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야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어부지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동철 네. 후보가 지금 이 수영구 지역에서 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그 막판에 후보 사퇴를 할까요? 장예찬 후보가 어떻게? 지금 추세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할 거다? 예, 사실 그 지역 여론에서도 말 그대로 말씀대로 어부지리 반사 이익을 민주당 후보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 중에 강세 네. 지역이에요. 근데 장예찬 후보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현역 의원을 꺾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1호 참모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 지역에 예산 폭탄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내가 정말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한테 던져준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소구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받아갈 원래의 표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연욱 후보가 장예찬 후보에 그렇다면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실언 때문에 낙마하게 됐고, 원래 경선에 불복하는 후보는 동일 지역구에 출마가 안 되는데 장예찬 후보는 왜 출마할 수 있게 됐냐? 본인 경선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규율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네. 경선에 임했던 사람은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안 나오는 게 맞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적인 공백을 사실상 활용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표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입장은 정연욱 후보에게 있다라고 당 지도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으로 본인이 공언한 대로 복귀는 그냥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데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께 네.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다, 잘 성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총선 이후에 PK를 기반으로 야권 대통합, 야권 정계 개편 이런 걸 좀 내다보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에게는 사실 놓여진 실형 2년의 집행 문제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국 혁신당이 외부에서 90전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원내에 입성한 인사들의 어떤 정치력에 달려있을 텐데 민주당이 훨씬 큰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포스트로 한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도 한 말씀만 딱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든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든 좀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